예, 이제 주요한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자닌 부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자닌 부채란 기업의 자본구조상 채권과 보통주 사이에 후순위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우선주 등을 지칭합니다. 전환사채같이 향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권리를 혼합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부채와 자기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요. 주로 기업 및 사모펀드의 신규 자금 필요 시 또는 부동산 금융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건당 발행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자닌 부채는 거래은행을 통한 추가 대출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 기업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사모부채 펀드 및 사모부동산 펀드가 모집하는 메자닌 펀드를 통해 메자닌 부채 수요 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메자닌 부채를 취급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모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메자닌 부채의 특성상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모부채 펀드와 사모부동산 펀드의 현재 규모와 최근 발행 시장에서의 메자닌 펀드의 비중을 이용해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모부채 펀드와 사모부동산 펀드의 메자닌 펀드 설정액은 약 0.36조 달러, 그리고 실제 투자액은 약 0.25조 달러로 추정되며 펀드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메자닌 부채를 공급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피해가 컸던 CDO의 메자닌 트렌치의 규모와 유사합니다. 또한 사모부채 펀드와 사모부동산 펀드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메자닌 부채의 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모부채 펀드와 부동산 펀드는 2019년 6월 현재 각각 0.8조 그리고 1.0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이것은 2008년 대비 각각 약 3.4배 그리고 2.5배 규모로 성장한 것입니다. 메자닌 부채는 기업의 자본 구조상 보통주를 제외하고 가장 후순위에 놓이는 무담보부 고위험 상품으로서 수익률이 높은 대신 높은 위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일종인 레버리지론뿐만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주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주가 향후 도입하게 되는 특정 종류의 선순위 부채에 대해서도 후순위로 간주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계약 성립 이후 선순위 부채 총량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발생 시 일정 기간 동안 차주에 대한 소송 제기 등 원리금 상환을 위한 활동을 제한하는 계약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채무불이행 발생 후 실제 최종 회수율도 50% 전후로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자본시장 특성상 계약 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대신 계약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양수도가 어려워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메자닌 부채는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때 대부분 실제 부동산 소유주체와 직접적인 대처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 시 투자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 운영 주체는 메자닌 대출을 위해 부동산 소유 목적의 회사와 메자닌 차주 회사를 각각의 별도의 특수 목적 기구로 설립한 후 메자닌 차주 회사를 통해 메자닌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메자닌 투자자는 부동산 소유 회사가 아닌 그 모회사인 메자닌 차주 회사와 대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발생 시 부동산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 직접적인 구제 행위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유행이 기업 이익을 크게 감소시킬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메자닌 투자자들의 손실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을 보면 경기 악화 시
과거 급격히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위험 채권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적인 차입 여건의 지속으로 하이힐드 채권 잔액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잔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약 0.7조 달러에서 2018년 말 1.24조 달러로 약 76% 증가하였습니다. 동기간 중 유로 지역에서도 하이힐드 채권 잔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 채권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이힐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힐드 채권 펀드 내에서도 B등급 미만 또는 무등급 채권 등 고위험 채권 보유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회사채의 평균 등급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등급 채권 중에서도 투기 등급 바로 상위 등급인 트리플 B등급 채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투자 등급 회사채 중 트리플 B등급 채권의 비중이 46%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내 트리플 B등급 회사채의 경우 2008년 약 35%에서 2018년 약 50%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리플 B 등급 채권의 경우 해당 기업의 실적 악화 또는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위 등급 부채보다 더 쉽게 투기 등급 부채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위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의 하이힐드 채권 및 뱅크론 펀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개방형 펀드의 경우 금융불안 발생으로 인출 요구가 급증할 때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하이힐드 채권 투자 비중의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트리플 B등급 채권 보유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를 보면 경기 불황 시 투자 등급 채권의 부도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데 비해 하이힐드 채권의 부도율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등급 채권 부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불황 시에도 0.5% 이하를 유지한 반면 하이힐드 채권 부도율은 평시에는 평균 3% 초반 내외를 유지하다가 경기 불황 시 두 자릿수에 근접하는 등 평시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레버리지 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론의 정의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부채 비율이 높거나 투기 등급 이하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론 잔액은 분류 기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18년 말 기준 약 1.4조에서 3.6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2012년에서 2018년 중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레버리지론 잔액은 2008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론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 가운데 그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금 창출 능력 대비 차입금이 높은 고위험 기업의 레버리지론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레버리지론 중 EBITDA 대비 부채가 6배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금융위기 전후에 약 15%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30%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약 40%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레버리지론을 발행하는 기업의 레버리지 승수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승수 자체가 과소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론을 활용한 차입 매수와 기업 합병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이후 급감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인수합병 또는 차입 매수 시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합병 이후의 시너지 효과 등 미래에 예상되는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EBITDA에 미리 포함하여 재무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창출 능력이 과대평가되고 레버리지 승수가 과소계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레버리지론 발행자가 대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항인 커버넌트가 완화된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이란 주로 발행자의 재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항상 유지토록 하는 유지관리 제한 커버넌트가 완화된 대출을 말합니다.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비중은 2013년, 201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60%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회수율을 보면 일반적인 레버리지론에 비해 약 10%포인트 정도 낮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 자본 구조에서 레버리지론보다 충격을 먼저 흡수하는 후순위 부채가 최근 수년간 줄어든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전후를 보면 전체 기업 부채 구조상 레버리지론보다 후순위에 놓이는 부채가 약 25%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부채 쿠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부채 쿠션이 약 10% 정도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을 통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S&P 500 상장 기업의 차입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보시면 금융위기 직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을 통한 배당금 지급 또는 자사주 소각은 피인수 기업의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고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레버리지론 부도율은 약 2% 미만으로 장기 평균 아래에서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금융위기 시 부도율이 급등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레버리지론의 규모 자체가 증가하고 그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진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버리지론을 받는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고 커버넌트 라이트론의 비중이 높아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론 부도율이 금융위기 당시를 하회하는 수준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